예, 책임감을 넘겨드립니다. 오늘 삼척 와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앞선 발표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었는데, 네덜란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모든 사례들은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노태상 사례는 삼척의 뭐,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노태남이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가는가의 과정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서로는 우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역사적인 배경이죠. 그리고 최근에 로테담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세 가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복합, 그다음에 회복 탄력, 그리고 최근에 참여적 수변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테르담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유럽을 가로지르는 그 라인강의 끝단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 그 상수원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고 또 거꾸로 대양과 그 강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의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는 예전에 내림 농경지 폭발이 도시화되면서 만든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대적으로는 근대 이전의 도시에서 17세기 도시까지 확장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도시 자체는 유럽의 다른 도시들하고 다르게 한 1940년대에 융단 품격을 받아서 새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근대화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전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건축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실험장으로서 재탄생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도시지만 그 아픔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성을 담아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항구 도시들이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항만들이 거대화되고 컨테이너화 되면서 예전에 구항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모습이 이때 개발됐던 거라면 점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커다란 항만시설이 생기면서 실제 내부에 있는 항만은 용도를 상실해서 새로 도시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세대 동안 한 30년, 40년 동안 도시 재생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한 3세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변 도시를 개발해 나가고 있구나. 가령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들은 1980년대, 90년대 이미 주거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국가형으로 재생이 됐다면 그보다 조금 강 완대편에 있는 북한작도 지금 대표적으로 당시에 신자유주의적인 이제 민간 합법 개발로 압축도시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진 새로운 항만들은 이른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춰서 밑에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이후에 아주 멀리 지금 항만의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은 산업하고 공존하는 자원순환형의 항만 재개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난하게 한 40년, 50년, 60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사회 혹은 시대의 고민들을 담아서 컨셉을 잡아서 개발을 한다. 그리고 각 단지는 이 단지가 우리 도시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바탕을 치열한 논의 끝에 컨셉이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제 공일복합 수변 도시라고 내가 얘기를 지었는데요. 네덜란드 자체가 굉장히 고밀의 작은 도시들의 연합으로 중심 도시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 500만의 중심 도시 권역이 각 도시는 한 60만에서 90만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유지를 해서 도시가 계속 굉장히 확장하는 형식이 아니라 도심구에서 외부 그린벨트까지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확장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로테르담 도시도
어떻게 하면은 공의를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내부에 어, 그, 이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밀도를 증대시키고 사람의 움직임을 활력을 집어넣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폭발자국 지구가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 항만을 굉장히 미니 맨하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맨하탄을 상상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타워들이 들어서면서 도심지의 새로운 CBD를 각 양쪽에 만드는 프로젝트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기존에 있었던 항만 시설들을 허물지 않은 채로 보미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항만 재개발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새로운 도시의 모습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항만이었는지 기억 못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고밀화대로 하지 않으면 저층부의 시티별의 구치 조직들과 기존의 산업 유산들을 어떻게 공존시키느냐. 그러면서 혁신적인 건축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롯데담 도시재생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고요. 엠비아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민하는 게 밀도가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 입체화라는 게 단순히 높은 건물이 많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층 이제 평지궁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옥상에 버려졌던 건물들을 녹화시키고 서로 연결시켜서 이 도시가 입체화된다는 게 지상층이 여러 군데 생기면서 진정한 공공적인 가치가 서로 다른 레벨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또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공유화된다는 것은 도시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중첩돼서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했었던 마크토이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커다란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그 재래시장이 가진 활력을 공유도의 주거 공간에 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재래시장을 실내로 관입해서 투명하게 개방을 하고 그곳에 새로운 개발이 공존하게 하면 그래서 저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삼척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가령 그게 일정 정도의 주거 개발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6시가 되면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도시는 과연 살 수 있는 도시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몇천 세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거 공간이 같이 있게 된다면 이게 항상 24시간 활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층부에 이제 주차장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가 사업시설 되고 그거에 한 240세대 정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른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간의 새로운 어떤 시선적, 물리적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장소만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도시 내에서 관계 성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시의 외부와 내부가 굉장히 뚜렷한 상호를 통해서 물리적, 시각적으로 연계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라는 것과 1년에 1,0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 안에서 활력 있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대의 고민을 담은 워터프론트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 그리고 회복 탄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특히 물보다 낮은 땅에 살고 있는 네덜란드적인 생존의 문제고요. 여기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그 논의의 시작점이 유럽 랩핑입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있는 거냐면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로테르담에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매핑을 한 겁니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이 정도의 돈은 2100년까지 써야 되는 돈. 우리가 손해를 보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지금 투자를 하면 이 손해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공시설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바탕으로 기존에 낙후되었던 도심 공간들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순히 복지의 개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개념을 떠나서 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면서 도시를 재편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전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MBI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존의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에 맞닿는 부분을 수변 도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이제 상류 부분에서 비를 머금어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이른바 스펀지 도시의 개념을 개발하고 있고 그게 이제 로테르담의 이제 워터스타드라고 해수면 상승 대비하는 도시 전략에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들 뭐 예전에 뭐 평소에는 뭐 운동장으로 쓰는 공간이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래에 대응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변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시설로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존의 고속도로였던 부분들을 녹화시키면서 혹은 철도 사업을 녹화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미래 기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어떤 대응책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뭐 여기서는 창고형 매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단일 건물의 창고형 매장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녹화를 하기 위한 공간 저희가 설계한 창고형 미술관에서도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녹지를 담아내는 공간 등으로 시 전체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개발 사례 하나 보여드릴 텐데 기존 항만 시설에 굉장히 초고층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 사항은 높은 잘 사는 사람들의 녹지들만 많이 짓지 우리 공공공간이 없지 않냐 라는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응한 방식은 여기 물론 필지 안에는 높은 건물들을 짓지만 그 주변에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땅이 없기 때문에 수변 플로팅 파크들을 조성을 해서 플로팅 뮤지엄, 오피스 이런 공원들을 조성을 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도 원래 매립되어 땅이었는데 거기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앞을 자연을 이용한 매립 방법을 사용해서 비치를 만들고 플로팅 시설들을 배치하면서 녹지와 밀도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아스팔트를 만든 거고 지금 열심히 이제 매립을 통해서 생태적인 이제 수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로테담이 추구하고 있는 해변 탄력 도시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생태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변 위에서도 다양한 도시농업들이 일어난 시설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참여적 수변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재생 혹은 워터프론트를 재생하는 상황에서 늘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구적 일치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볼게요. 지금 어떤 필지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크게 개발이 될 텐데 항상 그때는 이런 공사가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년이 걸리고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경제 위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땅은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면 여러 가지 범죄도 일어나고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임시성을 영구적으로 가져가 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도시의 흐름들, 도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개발이 되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공사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지상층 레벨에서
혹은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도시가 활력 있게 이루어지게 하자. 그래야 기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정주민들 그리고 정체성이 끝까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영구적 일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 뭐 굉장히 위치가 좋은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층 건물이 다 예상이 돼 있었는데 2008년, 2011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생각만큼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젊은 건축가들과 사업가들이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임시적으로 사용할까를 위해서 뭐 노란색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조그만 주차장을 활용한 공공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옥상绿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름바 이제 상향식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마침 좋아져서 이제 예상했던 개발들이 스케줄보다도 늦었지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존의 임시적인 방법들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발 안에서 이걸 담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층에서의 공간 경험, 지상에서의 공간 경험,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기업들은 여전히 새로운 개발이 오더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가 롯데브라운 풍만에 있었던 페닉스 프리포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도 개발이 지체가 돼서 버려져 있는 창고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시내에서 레스토랑 하시는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 공간이 지금 버려져 있는 임대료가 굉장히 싸다. 이 부분들을 들어와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고 10년, 15년 동안 잘 운영을 한 다음에 이 공간을 살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 그 공간을 해치지 않고 그 위에 주거를 만들어서 공존하는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는 주거 공간은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옛 것과 새로 들어서는 것에 윈윈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주해 있는 그 MBID 본사 건물도 우리 건축가가 직접 나서서 주변의 도시재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한 1940년대 아까 독일에게 융단 폭격을 맞으면서 다 폐허가 되는데 1950년대 근대 건축을 상징하는 도심형 공장 및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게 용도를 상실하면서 허물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MBID라는 설계 사무실 본사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실내 요동 공간이었다면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저희 회사가 있는 건뭐 요 건물인데요. 단순히 우리만 여기서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공간들이 추후에 재건축되기 전까지 이 공간들을 좀 더 생태적이고 보다 접근 가능하고 보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이른바 상향식 개발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비전을 내놓습니다. 다양한 주변 이웃들과 함께 워크숍도 진행하고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작은 휴먼 스케일에서 어떻게 도시 경관들이 좀 더 생태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하고 또한 기존의 차량 위주의 도시에서 보다 자전거와 보행 위주 도시로 바뀔 수 있을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는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전국 과정에서 빨리 지어진 건물이지만 항상 시행사들은 이거 빨리 건물도 새로운 높은 이제 하이라이트 타워를 만듭시다 얘기하지만 그게 몇 년 걸릴지 몰라.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삶은 연속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비전으로 기존 건물을 뭐 굉장히 많이 갖고는 하지 않는 상태로 미래에 대응하면서도 추후에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이런 동선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자면 각 도시들은 자기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적당한 방법인지는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건 로테르담이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장 로테르담이 처음에 시도한 거는 어떻게 하면 도심 속으로 도심 내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외부로 나갔던 사람들을 도시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밀도를 높여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이라는 게 지상에서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중에서의 이치의 공유화된 접근성을 만들죠. 그리고 도시를 24시간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상복합시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회복 탄력성 혹은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고민들, 그것들을 신도시에 담아보고 이 새로 만들어진 워터프론트 공간이 로테르담에서 그거를 상징하는 공간 혹은 다른 도시의 부분들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담아내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적 수련 도시에서는 항상 우리가 계획되는 것만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수련 도시들이 그래요.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시행착오의 기관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혹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거기 사는 사람들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개발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